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임진왜란 당시의 명나라 대장군의 부대에는 조선 사람 통역의 역관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아직 20세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인물이 처남이 남자로 잘생기고 말재주가 능하여 얼마 배우지 않았건만 명나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성품이 선하고 머리가 총명하니 명나라 대장군은 특별히 아끼며 밤과 낮으로 잠시라도 옆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니 대장군의 돌쇠의 총에는 대장군의 애첩이라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쇠의 말이라면 누구보다도 굳게 믿음으로 그의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장군에게 무슨 기묘한 중대한 일이나 청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돌쇠에게 먼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이 나서 대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쇠 역시도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장군이 출발하기 앞서 군사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장군의 부관이 실수로 군량미를 전부 사용하여 없앴습니다. 군량미는 아무리 전시라도 남겨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장군은 이 일에 크게 분노하여 죄를 물어 군사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관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부관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칠복이고 조정에 관직이 있었으며 돌쇠와 마찬가지로 총명하고 성심이 굳은 청년이었습니다. 부관인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칠복이는 바로 갇혀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여러 가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의 참모장에게 가서 사정사정하며 아버지를 사면할 방법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참모장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즉 돌쇠 역관이 대장군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다고 하니 그에게 잘 청한다면 혹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돌쇠를 찾아가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길 애걸복걸했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의 말을 잘 들어보니 칠복이는 효심이 깊고 어떠한 권력에 사심도 갖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내였습니다. 이런 칠복이의 청에 돌쇠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장군에게 어떤 청도 하지 않는 돌쇠는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강직하고 군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대장군이라도 자기가 총애하는 돌쇠의 말에는 차마 저버리지를 못하고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하다가 최후의 한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국의 대장군이 되어 수만의 군병을 데리고 전장에서 지낸 지 수십 년, 나라에 큰 공을 많이 세웠으며 한 번도 군법을 범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돌쇠 역관을 위하여 법을 지키지 못하고 부관의 죄를 사면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 사실을 부관의 아들 칠복이에게 전달하고 안심케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미 돌아가셨던 자기 아버지가 새로 다시 살아난 듯이 크게 기뻐하여 금은 보하며 진주 비단 등등을 산더미같이 가지고 와서 돌쇠에게 주고 100배 1000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원래 청렴한 사람인 까닭에 그것들을 모조리 사양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조선의 역관이지만 우리 명나라 황상께 아뢰어서 그 간공을 알린다면 어디 조선 조정의 대관 자리라도 얻는 것이 어떠한지요? 아니요, 우리 조선은 옛날부터 명분을 심하게 가리는 나라이니까. 나와 같은 역관 신분의 사람은 도저히 정부의 고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편법으로 고관의 자리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조롱거리만 될 것입니다. 내 처지를 잘 알고 분수에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명나라의 고관을 하시면 어떠십니까? 나는 원래 조선 사람이 아니요. 나의 부모 형제가 다 고향에 있어서 밤낮으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이요. 나 역시 일각이 여삼추같이 고향으로 가고 싶으니 대장군의 허락만 해준다면 오늘이라도 고향에 돌아갈 예정이라. 이런 제가 남의 나라 벼슬을 하고 남의 나라에 머물겠습니까? 하고 사양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무엇으로 그의 은혜를 갚을 도리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무엇이든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칠보기가 너무 애걸하며 말하니 돌쇠는 장난 겸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 나에게 천하의 최고 아름다운 미인을 얻어준다면 내 소원을 이루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칠보기는 그의 말을 듣고 얼굴에 어두운 빛을 띄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 돌쇠는 역관일로 명나라의 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돌쇠를 반가이 맞이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곳은 장소도 좋거니와 집들이 새로 지은 건물로 화려하며 웅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돌쇠를 반갑게 안내하여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들어앉게 하였습니다. 곧 술을 들이고 이윽고 앞문이 열리며 향기가 진동하고 수십 명의 미인들이 떼를 지어 나오는 것입니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황홀하고 모두들 최고의 미인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감탄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급히 돌쇠의 소매를 잡아 한사코 말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자들은 모두들 시녀들입니다. 시녀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들이 모두 시녀란 말입니까? 진짜 천하의 제일 미인은 이 앞으로 곧 나올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앞문이 또다시 열리며 향기가 코를 찌르더니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돌쇠가 생전에 처음 보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여자를 돌쇠의 앞으로 안내하여 절을 시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자는 현재 중국에서 제일 가는 천하의 미인으로 나으리께서 아무쪼록 인정을 베푸셔서 오늘 밤 이곳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십시오. 그러나 돌쇠는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며 사양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초에 미인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을 뿐입니다. 즉 구경하겠다고만 한 것입니다. 칠보기는 깜짝 놀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제가 나으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천신만고 끝에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천하의 미인을 구하여 온 것인데 그렇게 거절하시니 그게 될 말씀입니까? 이 천하 제일 미인은 비록 명나라의 천자라 하여도 도저히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인의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는 본래 운남국의 왕녀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운남왕이 다른 소국의 왕과 큰 원수를 졌었는데 제가 목을 걸고 원수를 갚아주었더니 그는 저에게 이후 당신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아무 것이나 다 들어주마 한 일이 있었고 그때 운남왕의 딸이 천하의 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번에 당신의 소원대로 미인을 구하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운남 왕에게 제 사정을 말하였더니 왕이 쾌히 승낙하므로 당신이 오시는 날짜를 맞추어서 산말리길에 은자 수만 양을 허비하여 천리마를 몰아서 교대하여 일부러 데려온 것인데 당신이 만일 한번 보기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제 마음이 섭섭도 하거니와 저 여인도 낙심할 터이니 간곡하게 나으리께 청하건대 거절치 말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두 분이 만일 마음이 맞으신다면 비단 오늘 하루의 가약뿐만 아니라 100년의 가약을 맺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칠보기는 백방으로 간곡히 청하고 또 청했습니다. 돌쇠 또한 더 이상 칠보기의 간곡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하제일의 미녀와 인연을 맺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그곳에서 여자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칠보기는 문 밖에서 미리 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쇠를 보고 웃으며 그래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평생 인연을 맺으시지요. 이 처녀 또한 나으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사시지요. 그러자 돌쇠는 대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우리 조선의 국법에 남의 나라 부인을 마음대로 데리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터인즉 아무리 마음에 있더라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이렇게 된 것도 천하의 인연입니다. 또 이러한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도 세상에 아주 드문 일이니 조선으로 데리고 갈 수 없으시다면 아주 이곳에다 집을 한 채 정해놓고 1년 1차 귀국에 사신이 올 때마다 나으리께서 역관으로 오셔 마치 견우직녀가 7월 7석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이 서로 만난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매년 당신을 매일 기다릴 것입니다. 돌쇠 또한 칠보기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칠보기의 주선으로 한 살림 잘 차려두고서 중국을 갈 때마다 여인의 집에 유숙하여 재미있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곳에 죽을 때까지 살게 되니 그때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여인과 오래오래 살면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여럿 낳았고 그 자손들이 날로 번창하여져서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집안이 되었으며 후에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한 후에도 각처로 피신하여 후손들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고 청나라의 벼슬하여 지위가 정승 벼슬까지 오른 자도 있었습니다. 그 후 조선의 인조임금 시대에는 또한 그의 후손이 중국의 사신으로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돌쇠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서울에 칠복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구차하다 보니 글도 읽다 말고 백수건달이 되어 떠돌아다녔습니다. 칠복이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나라 대감자리를 얻어 아쉬울 게 없이 살며 아들 삼형제를 다 출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집인 칠복이네 집이 못 산다고 업신여기며 칠복이를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옛말에 아제비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카도 생각한다고 아제비가 조카에 인색하니 조카도 아제비 돈을 탐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칠복이가 삼촌 집에 들어가 삼촌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훔치고는 검은 물감을 들여 자기 집 말뚝에 매두었습니다. 삼촌은 말을 잃어버리자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행방마저 알 길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시커먼 말을 타고 삼촌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애지중지한 말을 잃어 앓고 있던 삼촌은 조카가 타고 온 말을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자네, 그 말은 어디서 샀나? 삼촌, 이 말은 장에서 샀습니다. 그 말 참 너무 좋아 보이네. 내가 최근에 백마를 잃어버렸네. 이 말을 나에게 팔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삼촌. 이 말은 저에게 소중한 말입니다.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내게 좀 팔라고. 칠복이는 몇 번 안 된다고 하다 삼촌이 점점 더 달라붙으니 할 수 없이 파는 듯이 돈을 톡톡히 받아 쥐고 돌아왔습니다. 말을 잃고 배를 앓던 삼촌은 백마와 비슷한 말을 구하고 보니 돈은 써도 속만은 뻥 뚫리는 듯 시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삼촌은 볼일 있어 검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만난 비라 쉴 곳도 없고 하여 비를 맞으며 오다 보니 옷이 먹물이 들어 시커멓게 되고 검은 말은 백마로 변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조카인 칠복이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촌은 분이 상투미까지 올라 아들 삼형제를 불러놓고 사실을 말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들도 분하여 풀풀 뛰며 없애버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목을 딸 수는 없고 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니 삼촌은 아들들을 보고 어떻게 죽이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경상도 아무 고을에 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원님이 부임하여 하룻밤만 자면 죽어 없어지는 고을이었습니다. 삼촌은 그 계략이 그럴듯하다면서 조카를 찾으니 이미 도망치고 어디 갔는지 알 길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에 벌을 안 줄 테니 칠복이에게 돌아만 와달라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죄를 진 칠복이는 벌을 안 준다니 삼촌을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어느 때와 다르게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는 나이도 들어 장가라도 가야 할 게 아닌가? 마냥 떠돌아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무 고을 원의 관직을 맡아보게.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보며 듣고 못해본 일 없는 칠복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란 걸 알면서도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톨이 신세인 칠복이는 아무 근심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슨 연고인가 알아나 보고 죽으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아무 고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더 가지 못하고 산 밑에 불이 반짝이는 외딴 오두막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엔 백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대충 저녁이라고 하며 차려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고개 넘어 마을에 갔다 올 일이 있다고 떠났습니다. 한참 있을라니 밖에서 노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문을 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날이 저물어 묵어간다고 하니 한 사람이 있다 말하기를 노파가 사람인 줄 아오? 그는 천년 묵은 구미호요. 우린 노인을 잡아치우려 하는데 변술이 많아 못 잡고 있소. 지금 구미호는 고개 넘어 김진사 딸을 잡아먹으려고 여우독을 피워 병들게 하였소. 그 집에선 세상 잘한다는 의원들 다 수소문했지만 구미호를 안 잡곤 못 살려.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칠복이는 떠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 눌러있을라니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집 주변을 돌아보며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던가 하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얼마 전에 모르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가 없다니 돌아가더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다른 말이 없던가 하고 물으니 칠복이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자연스레 넘겼습니다. 이에 노인은 그것이 사람인 줄 아는가? 하나는 관가 용마루 꼭대기에 있는 천년묵은 구렁이고 하나는 관가 암늪 속에서 사는 천년묵은 궁뱅이네. 이것들이 원님이 부임하면 죽이는 판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앞뒤 말을 들어본 칠복이는 이들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칠복이는 길을 떠나는 체하고 고개 넘어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뜰하게 들어서니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종들이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칠복이는 한 여종을 불러 지나가던 길손이 병을 봐도 되겠는가 하고 대감님께 여쭈라 하였습니다. 종이 달려가 김진사에게 알리니 얼른 모셔드리라 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방에 들어가는데 명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건 말건 방에 들어간 칠복이는 환자도 보지 않고 환자 손목에 명주실을 메었습니다. 한참 실을 쥐고 진맥하던 칠복이는 대단한 병이 아니니 근심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사가 무슨 병인가 하고 물으니 칠복이는 조급해 마시고 오늘 내로 병을 다스리고 보약 몇 첩쓰면 완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소문났다는 명의들은 슬금슬금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술만 마시고 환자의 낯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저녁쯤 되니 집 주변을 서너 번 돌아보고 들어와서는 박달나무 방망이 6개와 건장한 장정 5만 뽑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김진사는 시키는 대로 종들에게 분부하여 방망이도 만들고 장정들도 데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장정들에게 방망이를 나누어 주며 하는 말이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라. 나가는 놈만 있으면 이 방망이로 때려 죽이라 하였습니다. 해가 넘어가 어슬어슬하니 나이든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환자 옆에 앉아 악기를 물리친다면서 별 귀신을 소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하고는 칠복이는 무당 뒤에서 대갈통을 갈겼습니다. 다시 재차 대갈통을 갈기니 비틀거리며 머리를 싸지고 대문을 향해 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대문 지키는 두 장정이 막아서며 연거푸 매를 때리니 천년묵은 구미호가 쭉 늘어졌습니다. 결국 구미호가 노인과 무당으로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김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따님이 여우독을 입어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구미호를 잡았으니 보약을 써서 원기를 도와주면 일 없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칠복의 말대로 보약을 쓰니 딸은 입술이 빨개지며 핏기가 돌고 미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린 칠복이가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칠복이에게 자기 집 아들 삼아 사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사양하는 채 하다가 결국 김진사 딸에게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갓집에서 재미있는 생활을 지낸 칠복이는 김진사에게 고을원님으로 가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김진사의 만류도 마다하고 곧장 고을에 내려갔습니다. 칠복이가 고을원님으로 부임하자 포졸들을 불러놓고 큰 솥가마에 물을 펄펄 끓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용마루 꼭대기에 보이는 게 있으면 솥에 넣으라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올라가 보니 큰 구렁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잽싸게 잡아 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칠복이는 마당못에 물을 푸라 하였습니다. 푸고 보니 큰 굼벵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솥에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칠복이는 모인 포졸들을 보고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이는 관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놈이 들어오나 하고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새벽녘에 잠시 잠들었는데 밖에서 서로 들어가라고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다보니 웬 장정이 시체를 매장할 감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놈, 무얼하러 들어오는 것이냐? 하고 칠보기가 호령하니 깜짝 놀란 장정은 뒤로 물러서며 아이고 원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을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아무 일 없이 고을을 발전시키니 칠보기는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삼촌은 새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칠보기는 바로 삼촌의 첫째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칠보기는 술 잘 먹고 여자를 좋아하는 첫째의 성미에 맞추어 고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집을 보기 좋게 지어놓고 고운 여인을 데려다 술장사를 시켜놓고는 내려오면 대적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을에 다다른 첫째는 술집을 보고는 지나칠 수 없어 두어 잔만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고운 여인이 술을 파는데 눈독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첫째는 술 한 잔 마시고는 여인을 훔쳐보고는 술 한 잔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 후 술이 거나한데 날이 어두워져 가게 문을 닫게 되니 첫째는 아쉽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주무시겠어요. 방이 빈 곳이 있으니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째로 삼키지 못해 못 견디던 차라 좋아라 하고 머물었습니다. 그는 저녁 먹기 바쁘게 여인을 졸라 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문 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자 첫째는 손을 삭삭 비비며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새로 만든 농짝에 숨겨놓고 쇠사슬로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여니 남편이 들어오며 인제 문을 여는가 하고 따지기도 하고 다른 서방이 있다는 둥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인은 생사람을 잡는다며 소리쳤습니다. 성이 난 남편은 여인에게 손찌검하니 그는 못 살겠다 하며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혼하자 하니 살림만은 똑같이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요구대로 이것저것 나누어 놓고 마지막 농짝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농짝만은 서로 사양하지 않아 고을 원님에게 가서 시비를 가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칠보기는 부부 말을 듣고는 그걸 어떻게 가르느냐? 팔아서 돈을 절반씩 가지면 안 되느냐? 이리하여 쌍방이 동의하여 칠보기가 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엿듣던 첫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농짝은 서울 삼촌집에 실어보냈습니다. 칠보기는 자세히 글까지 써보냈습니다. 삼촌이 편지를 뜯어보니 이러하였습니다. 삼촌 덕분에 시골에 내려온 조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보내다. 삼촌에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 미안하게 여기던 차. 기념으로 될까 하여 변변치 못한 농짝에 약간 선물을 넣어보내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촌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동나무로 짠 농짝이 어떻게 좋다는 걸 한바탕 늘어놓고 나서 우리 집 귀한 사람은 가출가 온 막내 며느리인데 하며 그보고 농짝 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좋아서 꽃단장까지 곱게 한 새며느리는 농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농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짝 문을 열자 깜짝 놀라며 농문을 닫고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판국을 모르는 삼촌은 별난 사람을 다 본다면서 둘째 며느리더러 문을 열라 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문을 열다 다시 닫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본 첫째 며느리가 문을 열어보니 그 속에 새빨갛게 벗은 자기 남편이 있었습니다.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삼촌은 두 아들과 어찌하면 좋은지 다시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가 나서며 자기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촌은 허락하면서 주색을 피하고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귀뜸하였습니다. 또한 둘째가 아무 날에 원님을 죽이려 내려간다는 소식이 칠보기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칠보기는 새끼 달린 좋은 말을 서울에서 사왔습니다. 칠보기는 총명한 부하에게 둘째가 내려올 시간에 길목에 사온 말을 풀어 불을 뜯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던 둘째가 덜렁덜렁 걸어오는 도중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보더니 욕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말 한번 타보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고을 원님의 말이오. 걱정 말구려. 원님과 친한 사이니.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내 돈 줄 테니 한번 타보면 안 되겠어. 칠복이 부하는 할 수 없다는 듯 말굽비를 넘겨주니 둘째가 말에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때 망아지에 범의 가죽을 씌워놓고 언덕 밑에서 기다리던 또 한 명의 부하가 망아지를 풀어놓았습니다. 망아지는 어미를 따르느라 죽기 살기로 뛰고 어미 말은 범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뛰니 다시 말을 탄 둘째는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 실수한 삼촌은 노발대발하여 셋째를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셋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다시 칠복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선을 봤으면 하는 것이 셋째의 유일한 희망이란 걸 안 칠복이는 산을 골라 집을 짓고 백발 노인들을 올려보냈습니다. 셋째가 걸어오다 보니 산 위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하기 춤추는데 노인들이 바둑을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산 아래에서 김매는 젊은이에게 저 사람들이 무얼 하는가 물었더니 신선들이 내려와서 논다고 하니 바로 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백발노인들은 사람이 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바둑만 두었습니다. 셋째는 신선과 말하기 무엇하여 집 기둥만 만져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서야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인간 사람이 왔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셋째에게 술 한 잔 부어주며 마시라 하였습니다. 술 마실 줄 모른다고 거절하니 노인이 그 술을 들이키고는 하는 말이 이 술 한 잔 마시면 100년은 사는데 아깝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귀가 쫑긋하여 먹겠다고 손을 내미니 노인은 두 말 없이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한 잔 마신 셋째는 두 잔 마시면 200년을 살 것 같아 한 잔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두 잔 마시고 나니 석 잔 마시면 300살까지 살 것 같아 또 한 잔 달라고 하였습니다. 석 잔 마시고 나니 취하기 시작하여 술이 술을 청해 만취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셋째의 옷을 홀딱 벗겨놓고 지은 집을 거두고는 새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셋째가 술에서 깨어나고 몸을 보니 옷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와 누웠나 하고 생각을 더듬은 셋째는 신선이 주던 술을 먹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는 한 잔 마시면 100년 산다는 술을 몇 잔 마셨더니 100년 지났는 모양이라고 여기며 벌거숭이로 산 아래에 내려갔습니다. 산 밑에는 웬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를 본 여인은 두말 없이 자기 입던 속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걸 입고 내려오는데 머리 백발노인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기 올라갈 때 이곳에서 젊은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는데 이제 백발노인이 김을 메는 걸 보아 몇십 년은 지났다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가. 내가 집에 가면 부모 처자식 다 죽었겠구나. 날 알아볼 후손들도 없겠구나 하고 한탄하며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떠날 때 모습이 변함없었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니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들어가도 알 사람이 없을 건데 하고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촌 즉 아버지가 볼일 있어 밖에 나왔다가 속옷 입은 셋째를 보고 크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아, 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정신이 나간 것이냐? 셋째는 아버지를 보더니 멍하니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칠복의 꾀에 넘어간 걸 알았습니다. 삼촌은 삼형제를 보내어 조카를 해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고을로 아내를 불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젖먹이 아들 하나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정이 많아서 자기는 힘들어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거지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안악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자기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 비가 안 와서 온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짓지 못하니깐 모두 굶주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거지들로 꽉 찼습니다.
이 과부도 가뜩이나 가난한데 더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졌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옷을 해 입으려도 해 입을 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으니 옷이 소금에 절어서 조금만 눅눅해도 옷이 축축 늘어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었는데 아들이 오줌을 싸니까 옷이 그만 축 늘어졌습니다. 에그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옷이 다 젖어 늘어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 안악이 이렇게 주절거리는데 길 가던 마당쇠가 이 소리를 듣고 안악을 응시했습니다. 이 마당쇠는 조정에서 나온 암행어사인데 암행을 하기 위해 머슴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과부의 집을 지나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구경 못했을 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런 판국인이 만약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지나가던 벼슬아치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과부가 등에 업고 있던 아들이 다시 오줌을 누자 옷이 더 축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사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겠네. 그것도 꽤 많이 오겠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지는 걸 보니깐. 암행어사가 혹하는 마음에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까 뭐라고 했나? 비가 올 거라고 했지.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온다고. 그게 참말인가 확실한가?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과부 말대로 참말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뭄의 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안악이 혼자 중얼거리자마자 쏟아진 것입니다. 벼슬아치가 당장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고했습니다. 신통방통한 과부가 비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말입니다. 어사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임금 앞에서 소상히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용케 알아맞히는 과부를 봤습니다. 조정에서 용하다는 무당과 천체를 보는 신하들도 못 맞추는 것을 평범한 안악이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런 용한 안악이 있다면 당장 그 과부를 당장 데려오너라. 내 지금 급히 그 안악을 써야 할 일이 있다. 마침 그때 임금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든 말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리고 끙끙 앓는 판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데려다가 도장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부가 집에 있으려니까 대궐 사람들이 가마를 한 채 가지고 오더니 다짜고짜 가마에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임금님 도장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신 그 용하다는 안악이요. 임금님이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야 한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서두르시오. 빨리 이 가마를 타고 궁궐로 갑시다. 비가 올 걸 그리 잘 알아맞히는 걸 보니 잃어버린 물건도 귀신같이 잘 찾을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주 없다고 해도 어디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어찌 저 같은 가난뱅이 안악이 그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괜히 헛걸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용한 점쟁이를 찾으세요. 임금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서 가자고. 자기들은 안악을 안 데려가면 크게 혼줄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마를 떡하니 타고 가는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를 도장 찾으라고 끌고 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명을 어겼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찌걱삐걱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가마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찌걱삐걱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과부가 체념한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구나.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만 남았어. 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가마가 딱 멈추더니 벼슬아치 둘이 과부에게 다가와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여보게 제발 우릴 좀 살려주게. 그 도장은 우리가 훔쳐서 대궐문 주춧돌 밑에 숨겨놨다네. 자네가 우리 이름까지 아는 마당에 더 무엇을 숨기겠나. 도장엔 손도 안 댔으니 우리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주게. 알고 보니 그 벼슬아치 이름이 하나는 찌걱이고 하나는 삐걱인 것입니다. 이 둘은 귀신같이 용하다는 안악이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악이 자신들이 도장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나 해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는 과부를 태우고 가느라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판인데 안하게 뜬금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놨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 가니 콩알만 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실토를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과부가 임금님 앞에 가니 임금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너의 용하다는 재주로 당장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내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 못 찾으면 여기서 당장 죽이리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대궐문 주춧돌 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길 파보시면 임금님이 찾던 도장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대궐문 주춧돌 밑에 도장이 있다는 거지. 거짓이면 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임금님이 군조를 시켜서 대궐문 주춧돌 밑을 파보니 과연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기뻐하며 안악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천한 상민인 안악을 양반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상민이 아니고 양반이니 앞으로 아들을 공부시켜서 과거에 꼭 응시하게 하라. 어미의 그 재주를 아들이 이어받지 않겠나? 꼭 나라에 쓰임 있는 자가 될 터이다. 그래서 과부는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임금님의 도장을 훔쳐간 찌거기하고 삐거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악에게 12채 기와집과 1000석의 논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언제가 자신들이 도장을 훔쳐가 범인일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수작을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안악은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 임금님 말대로 과거에 응시하게 했고 장원급제에서 나라에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과부 안악은 많은 재산 중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준 하늘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과부는 일부러 귀가 먹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대면 안 되니까 아예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는 한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어느 날부터 조상님의 계시다 하며 아들에게 날마다 남은 밥을 물에 던져라 머지않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이 말을 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효자였기에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밥을 먹을 때 조금씩 남겨서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내 말을 꼭 지켜야 한다. 반드시 매일 밥을 남겨 물에 던져라, 알겠느냐? 머지않아 그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리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후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조금씩 남은 밥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똑같은 물고기가 나타나서 밥을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매일매일 아들이 던져주는 밥을 받아먹고 몰라볼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곳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다 함께 물고기 왕 용왕님에게 몰려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희 바닷물에 굉장히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그놈은 날마다 저희 동료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괴물 물고기를 처리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님은 경노하였습니다. 뭐라고 악하게 정말이냐 알겠다. 내가 바로 손을 쓰도록 하겠다. 내 이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용왕님은 즉시 부하를 보내서 악명 높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 나라에서 가장 강하다는 군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물고기는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 물고기들까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용왕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감히 내가 보낸 용궁이 군사들까지 잡아먹었단 말이냐. 안 되겠구나. 다른 군사들을 더 많이 보내라. 화가 난 용왕님은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냈으나 역시 큰 물고기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고 싶어진 용왕님은 자신이 직접 큰 물고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는 녀석이로구나. 거참 바닷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너처럼 큰 놈은 처음 보는구나. 용왕님이시오. 그럴 겁니다. 이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가 매일 저에게 먹이를 던져줘서 먹이를 받아먹다가 이렇게 크게 자라났습니다. 몸이 커지다 보니까 먹이도 많이 먹게 되어서 아침에 고기를 잔뜩 먹고 저녁에도 물고기를 또 잔뜩 먹어야 겨우 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너의 동족들을 잡아먹어서야 쓰겠느냐. 죄는 내가 그렇게 자라도록 밥을 던져준 사람에게 있는 것 같도다. 내일 너는 너에게 먹이를 던져준 자를 끌고 오도록 해라. 용왕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용왕님의 명령을 받은 커다란 물고기는 아들이 항상 먹이를 던져주는 곳으로 가서 이 아들이 물에 떨어지도록 함정을 파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남은 밥을 던져주려고 제 방으로 갔다가 갑자기 뜻밖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함정은 바닷가로 연결되어 아들은 그대로 바닷가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는 그 아들을 꿀꺽 삼키고 물속을 헤엄쳐서 용왕님에게로 갔습니다. 용왕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큰 물고기가 오자 명을 했습니다. 왔느냐? 어서 너에게 밥을 매일 준 사람을 내게 보여라. 어떤 놈이기에 이리도 용궁을 어지럽히는 것인가? 내 이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큰 물고기가 용왕의 말에 따라 아들을 입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인간이여, 도대체 너는 왜 귀한 밥을 물속에 던진 것이며 밥이 남아도는 것인가?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냐? 어찌 하루도 걸리지 않고 10여 년 동안 그리한 것이냐? 답해보거라. 아닙니다. 당연히 밥은 늘 모자랍니다. 제가 먹을 끼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내 끼니를 굶고 물에 던진 적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손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친의 말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용왕님은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용왕님은 자신의 말을 안 듣고 항상 용궁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로구나. 내 아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권세만 믿고는 아나무인처럼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너의 밥만이라도 닮았다면 참 좋을 것을. 너의 이야기를 내 아들에게도 해주어야겠구나.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니까요. 자식된 도리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 나는 너에게 벌을 주려고 하였지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너와 같은 효자에게는 오히려 상을 주어야겠구나. 뭘 주면 좋을까? 용왕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너는 인간이지만 매일 용궁의 내 백성들에게 끼니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니 너에게 인간들이 들을 수 없는 모든 동물들의 말을 듣게 해주겠다. 용왕님은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언어를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에는 새들이나 짐승의 언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그를 올려다 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은 아직 인간의 발이 닿은 적이 없는 숨겨진 섬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지? 이게 여긴 어디야? 내가 죽은 것인가 살아있는 건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 어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아들이 섬에 지쳐 쓰러져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까마귀 2마리가 날아와서는 아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인간을 좀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 걸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눈을 한번 쪼아볼게요. 어이구 아들아, 안 된다. 내려가지 마라. 만약 인간이 살아있으면 너는 붙잡혀서 욕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도 참 걱정이 왜 그리 많으세요?
제가 쏜살같이 눈을 쪼아버리면 인간은 어찌하지 못할 거예요. 아들 까마귀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한편 용왕님 덕분에 까마귀가 주워받은 말을 모두 알아들은 아들은 아들 까마귀가 자신의 눈을 쪼으러 올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까마귀가 날아오자 얼른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으아, 이럴 수가, 살려주세요. 아들 까마귀는 비명을 지르며 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가까이 날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였습니다. 인간이여, 우리 말을 알아듣고 계셨군요. 지금 제 말도 들리신다면 제발 제 아들놈을 놓아주십시오. 제 아들놈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부디 놓아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대신 제가 아주 좋은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곳에 엄청난 재물이 있다고.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라. 이놈을 풀어주면 도망갈 게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들은 이 아들 까마귀의 다리를 더욱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까마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아버지 어서요, 어서 말해주세요. 저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의 비명을 들은 아버지 까마귀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장 일어나셔서 지금 누워 계신 곳을 파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많은 보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들은 한 손으로는 아들 까마귀의 다리를 붙잡고 남은 한 손으로 자신이 누워있던 곳의 땅을 열심히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의 말대로 정말 많은 보물들이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 까마귀를 놓아주고 까마귀 부자는 황급히 하늘로 높이 날아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남은 밥을 매일 조금씩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오다니. 아버지의 말이 모두 옳았구나. 아들은 수많은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섬을 어찌 빠져나갈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먼 육지를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한 번 치더니 아들 앞에 그동안 아들이 계속 남은 밥을 주었던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용왕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육지에까지 다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시지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고맙구나. 내 여기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너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아들은 그렇게 커다란 물고기의 등에 타서 다시 육지로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보물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늘 꾸준히 실천했던 아들은 결국 덕에 큰 복을 받아 보물을 찾고 부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매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에게 밥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 세상에 갈 때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매일 남은 밥을 물고기에게 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시골에 가난한 부부와 착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부자가 만주에 돈벌이가 잘 되고 살기도 좋다는 말을 듣고는 고향 산천을 등지고 만주에 와 남의 집 머슴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아들인 칠복이를 보고는 칠보가, 우리가 떠나올 때 너의 어머니가 만주에 가서 돈을 벌면 밥이나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했는데 우리 부자가 돈을 빨리 벌어서 너의 어머니 원이나 풀어주자.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아름다운 금강산 생각이 못 견디게 나는구나. 우리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고향의 금강산에서 마음껏 놀아보자. 칠보가,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눈만 뜨면 손발이 놀 새 없이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 와서 1년도 못 되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더니 사흘이 못 되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나이 20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믿고 낯설은 고장에 왔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갑자기 호된 몽둥이에 얻어맞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울자니 기가 막혀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쓰러져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주가 이러고 누워있으니 주인집 마님이 칠복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칠보가,
일어나 정신 차리게. 상주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 술 한 독과 명태 한 두릅을 마련했으니 어서 친구들을 데려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민족은 달라도 낯선 고장에 와 태산처럼 믿고 사는 집이라. 마님이 말하니 혼미 중에 있던 칠복이가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 친구들 4~5명을 데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오니 마님이 술과 명태를 내놓으며 술이나 마시고 칠복이 부친의 장례를 지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친구들이라야 다 남의 집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라 주는 술은 1~2잔씩 마시더니 칠복이 아버지를 본나무 껍질로 싸서 찌개에 지고 장례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 유체를 평생 소원대로 강원도 땅도 보이고 금강산도 보이는 곳에 묻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살아서 다시 강원도에는 못 가고 살아서 그토록 아름다운 금강산은 다시 구경 못해도 죽어서라도 바라보게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을 넘었는데 목을 빼들고 봐도 강원도 땅도 안 보이고 금강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지도 아니요 높은 산으로 죽은 사람을 지고 가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황소 같은 젊은이들이 서로 엇바꿔 지고 가는데도 힘이 들어 땀물에 전신이 흠뻑 젖었습니다. 미안한 건 칠복이뿐이지만 아버지 소원을 풀어주자는 것도 칠복이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친구들을 보고 사정하였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들아, 내 말을 들어보게.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 금강산을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셨네. 또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에 계시네. 그러니 우리는 이 산으로 자꾸 올라가다가 강원도 땅이 보이는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묻어야 하겠네. 강원도 땅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우리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겠네. 친구들이 다 칠복이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또 멀리 내려다 보았는데 강원도 땅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산마루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르고 오르니 산마루에 거의 올라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멀리 내다보니 강원도 땅이 보이고 아름다운 금강산도 보였습니다. 친구들아, 이제는 그만 가도 될 것 같다. 여기다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도 강원도 땅도 보고 금강산도 볼 수 있으니 여기다 모시자. 지게를 벗어놓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 엇갈아가며 굴심을 팠습니다. 굴심을 다 파자 칠복이가 묫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서 보니 강원도와 금강산이 보이던 것이 반드시 누운이 푸른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묫자리에서 나와 친구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내 묫자리에 들어가 서서 보니 강원도와 금강산이 다 보이는데 누운이 하늘밖에 보이지 않네. 그러니 아버지 소원대로 강원도 땅도 보고 금강산도 보게 아버지를 세워 모셔야겠네. 칠복이의 소원이 그러니 친구들도 칠복이 하자는 대로 하자면서 그의 아버지를 세워놓고 묻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묘 앞에 가서 술을 붓고 명태를 놓고는 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도 여기서 평생 소원대로 우리 강원도 땅과 금강산을 보십시오. 불효자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소원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맺힙니다. 칠복이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같이 갔던 친구들도 같이 따라 울다가 넘어가지 않는 술 한 잔씩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이 너무도 고마워 나무를 한 짐 해지고 내려왔고 친구들도 낯선 땅에 와서 남의 집에 의거하여 사는 사람들이라 저마다 나무 한 점씩 해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질 무렵 나무 한 점을 지고 칠복이는 주인 집에 이르렀습니다. 마님은 칠복이 부자에게 인정 있는 사람이라 칠복이가 아버지를 묻고 얼마나 슬피 울다 왔겠느냐고 눈물 흘리며 밖에서 기다리는데 들어오는 걸 보니 빈몸에 들어오지 않고 산더미 같은 나무찜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오늘 같은 날에 나무찜을 뭐라고 지고 다니는 것이냐? 마님, 제가 신세를 갚을 길이 없어 나무라도 지고 왔습니다. 나무찜을 내려놓으니 마님도 슬퍼서 칠복이를 붙잡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울었습니다. 사흔날 아침에 마님은 칠복이에게 술도 주고 음식도 해주며 아버지 산소에 가서 3일째를 지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떠나려던 참인데 마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눈물의 옷이 다 젖었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이 차려준 음식과 술을 가지고 산에 가서
묘 앞에 놓고 절하였습니다. 아버지, 강원도 땅도 보이시고 금강산도 보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칠복이는 홀로 계시는 어머니 생각,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앞으로 외롭게 살아갈 생각 등 여러 가지 슬픈 생각에 잠겨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울다가 해가 진력해야 정신을 차리고 나무 한 짐을 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보니 해는 져서 날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아침에 산소에 간 사람이 해지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저녁을 지어놓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의복도 남루한 한 처녀가 이 집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며 찾아왔었습니다. 이 처자는 조선에서 갑부인 은행 주인의 딸 꽃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불이 나서 아버지가 돈 가지러 들어갔다 그 불에 타 죽고 어머니도 불에 죽게 되어 아예 멀리 떠나 슬픔이 나 있고 배필이나 찾아 살자고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처녀를 보니 차림새는 남루해도 생기기는 천상의 선녀처럼 절색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처녀를 보자 칠복이에게 짝을 맺어주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 하였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그 처녀를 자기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칠복이를 기다린 때는 그 처녀가 온 뒤였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 기다리는데 칠복이가 또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런 날에 나무는 왜 해지고 다니는 것이야. 아이고 불상도 해라. 아버지 산소에 가서 많이도 울었구나. 칠복아, 너 어서 들어가 세수하고 장가들어라. 오늘 좋은 색시가 찾아왔단다. 마님은 나무찜도 벗겨주고 옷에 먼지도 털어주면서 야단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마님이 세숫물까지 다 떠놓았습니다. 세수를 하니 바로 깨끗한 옷을 내놓으며 빨리 갈아입고 방에 들어가 선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마님은 꽃분이가 조선에서도 갑부인 은행 주인의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올 때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녀인 줄만 알고 당장 혼례하자고 서둘렀습니다. 칠복이는 마님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꽃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혼자 앉아 있는 꽃분이의 곁에 오래 있기도 거북해서 별로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 나와 버렸습니다. 마님은 그가 방에서 나오자 물었습니다. 그래, 그 처녀를 보니 어떠하냐? 마음에 드느냐? 마님,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있느냐? 내 오늘 저녁에 술이나 내놓고 명태나 내놓을 테니 친구들을 데려다 잔치술이나 먹여라. 칠복이는 그 말을 듣자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자기가 나서 칠복이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술상까지 차려 내놓았습니다. 야, 이거는 칠복이가 아버지 소원 풀어주니 하늘이 내려다보고 내게 색시를 보냈구나. 이 녀석아, 내가 장가를 가니 내가 장가드는 것 같이 좋구나. 야, 신랑 술 한 잔 받아 먹어보자. 하며 친구들은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는 마님이 내놓은 술을 다 마셨습니다. 마님은 수리통이 나자 모두들 일찍이 돌아가 자라면서 친구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칠복이는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방에 들어가니 꽃분이는 아랫목에 누워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꽃분이가 누워 자는 걸 보고는 짚을 가져다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끼를 꼬고 꼬다 꽃분이를 내려다보니 다리를 딱 꼬부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너도 참 불쌍하구나. 얼마나 추우면 다리도 못 펴고 자고 있을까. 칠복이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두 부자가 함께 덮던 헌 이불밖에 없었습니다. 그 헌 이불이라도 덮으면 다리라도 편히 펴고 잘 것이라 생각한 칠복이는 그 이불을 꽃분이에게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새끼 꼬던 것을 걷어 치우고 옷을 입은 채로 아무것도 덮지 않고 윗목에 누웠습니다. 자리에 누우니 세상 뜻인 아버지 생각,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그저 슬픈 마음뿐이지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진 게 잠이라고 이럭저럭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칠복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저 처녀와 100년을 기약하고 조가삼간이라도 제 집을 잡고 어머니 데려다 함께 살면
이 아버지는 저승에서도 얼마나 기쁘겠느냐. 나는 죽어서라도 너 때문에 매일 강원도 땅과 금강산을 보는데 내가 저 처녀와 부부되면 내 다른 원이 없겠다. 어서 정신을 차려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며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어느 때나 되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는 모진 소리에 꽃분이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헌 이불이라도 누가 자기에게 덮어주었고 윗목을 보니 칠복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는 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걸 덮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저는 덕분에 잘 잤어요.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헌 이불이라 나무라지 말고 하룻밤이라도 편히 주무세요.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을 이처럼 보살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낯선 고장에 와 떠돌아다니며 고생하겠어요. 사정이 그러하면 나와 같이 삽시다. 오늘 저녁 우리 둘이 한 방에 자리를 같이 함도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님이 우리 둘이 잔치를 했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술까지 대접했어요. 그럼 이 몸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낭자, 잔치는 먼저 했으나 우리 둘의 언약은 이 시각이니 동시에 마주서 절이나 해야 혼례가 아니겠어요. 신랑 신부가 동시에 마주서서 절을 하니 말과 같이 부부가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잔치가 다시 없었습니다. 마음이 비단 같은 마님은 칠복이가 혼례를 하자 사랑방을 내주고 그들에게 딴 살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는 마님을 하늘같이 받들었습니다. 딴 살림까지 차려놓고 칠복이가 일하러 나가려는데 꽃분이가 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는 품을 팔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 혼자 몸도 품 팔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쁜 아내까지 얻어놓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한테 살방도가 있으니 오늘은 술집에 가서 손님들 하는 말이나 잘 듣고 오세요. 그리고는 아내가 돈 10원을 주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살다가 살 길이 없어 만주 땅에 와 사는 신세인데 돈 10원을 손에 쥐니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칠복이는 술집에 가서 기껏 돈을 쓰고 온다는 것이 술 한 대에 돈 30전을 쓰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손님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서방님 잘 다녀오셨어요. 돈은 다 쓰셨어요. 돈 30전 주고 술 한 대 사 먹고 왔어요. 서방님, 그러하시면 안 돼요. 내일은 돈을 가지고 가서 술집에 온 손님에게 술도 대접하고 길 가는 손님도 대접하세요. 이튿날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돈 10원을 또 주고 그 이튿날에도 또 돈 10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술집에 사흘 다녀와도 돈 10원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니 꽃분이는 또 돈을 내주며 남편을 술집에 보냈습니다. 여보세요, 서방님. 오늘은 그 술집에 가지 말고 손님이 많은 다른 술집에 가세요. 거기 가면 점잖은 손님들이 찾아올 터이니 집 팔고 땅 팔겠다는 이야기가 있나 듣고 오세요.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켜주는 대로 큰 술집에 찾아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 앉아서 술을 먹느라니 정말 점잖은 손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며 집 팔고 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 곳에 사는 부자가 이사를 가는데 집은 99간이고 땅은 360쌍이나 되는데 팔고 가자니 이 고장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을 사람이 없어. 오늘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구만. 그야 그럴 테지. 그런 부자는 다 하늘이 내려다보는 부자인데 어느 누가 돈이 있어 그 집 땅을 산다는 말이오. 칠복이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와 낮에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세세히 꽃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좋아하면서 내일은 술집 주인을 대접하고 여차여차하라며 돈 20원을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이튿날 술집 주인에게 돈 20원을 내놓으며 부잣집 가산을 사겠는데 소개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말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칠복이는 꽃분이가 주는 돈 100원을 가지고 술집 주인을 앞세워 부자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벌써 집 문서와 땅 문서를 해놓고 값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소개자까지 데리고 갔으니 흥정도 바로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아내가 부탁한 대로 돈 50원을 계약금으로 내놓고 그 후 주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꽃분이를 데리고 부잣집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꿈이냐 생시냐 하는데 그제야 꽃분이가 자기의 내력을 칠복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어찌나 고마운지 이사간 첫날 밤에 아내에게 무릎이 벗어지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니도 모셔오고 마음씨 비단 같은 마님도 모셔다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고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옷 같은 딸도 낳으며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칠복이의 효심이 하늘도 감동한 것이 아닐까요? 옛날 옛적에 백두산 기슭에 총각 머슴이 살았는데 주인집 양반이 그동안 일한 세경을 주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머슴은 성품이 착하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정말 괜찮은 사내였습니다. 이런 머슴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니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괜찮지만 병든 홀어머니가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머슴은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머슴이 뭐 할 일이 그때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에 지게 하나는 있어서 매일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병든 홀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한 번은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 중에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는데 앓는 소리는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머슴이 백두산에 나무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곳에 이런 움막이 있는 것은 처음 본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과부 하나가 누워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갸르릉거리며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를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기에 제가 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옥수수와 감자로 죽을 써서 먹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에 과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이렇게 된 자초지정을 과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위험한 산중에서 혼자 계신 겁니까? 그것도 성치 않는 몸으로 다른 식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과부가 한숨만 푹푹 쉬며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본래 산 아랫마을에서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이가 들도 몸도 성치 않으니 아들들이 이곳에 움막을 짓고 나 혼자 남겨놓고 다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듣고 보니 이 여자한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든 어머니를 버려놓고 가버리면 여기서 혼자 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아들 셋 다 똑같은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걸 보니 하도 가엾어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집에서 쑤어온 미음도 떠먹이고 대소변 수발도 들어주고 이렇게 잘 간호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머슴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비명행사 할 뻔했습니다. 하고 참 고마워하더니 지필목을 꺼내 들고 그림 한 폭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손끝에서 붓이 펄펄 나는 듯 하더니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시름시름 앓던 노인네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머슴이 그림을 품에 넣고 도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움막이 없으니 노인도 없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걱정돼서 자신이 잘못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산저산 뒤졌지만 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마르는 것입니다. 근처에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여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갯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흐르지 뭡니까?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인 것입니다.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산신령이었던 모양입니다. 머슴을 시험하기 위해 과부로 변한 채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나오는 술은 불로장생한다는 신선주일 테니 총각은 보물을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총각은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온 술로 병든 홀어머니를 고치고 기력도 살렸습니다. 시름시름 하던 어머니는 원기가 충천해서 젊을 때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머슴이 이 좋은 술을 혼자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대로 술을 내어줬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서 가난하던 머슴은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반드시 못된 사람이 끼어들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고을원이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머슴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나라에서 얻은 신묘한 것들은 모두 나라 것이다. 그 원이 정말 신묘한 그림을 나라에 바칠까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기만 하면 무사할 줄 알지만 그렇다고 제 것을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습니다. 눈독을 들인 원이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설까요? 구시라치들을 부추겨 송사를 걸게 해놓고 며칠 뒤에 다시 총각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내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머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림은 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발로인 한 사람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오더니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명색 관장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랑이를 두려워 안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너 같은 썩은 벼슬아치가 호랑이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게야. 하고 원을 크게 나무라자 원과 함께 머슴을 가둔 벼슬아치들이 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닭들은 자기가 언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땅에 있는 벌레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원이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갯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이 머슴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자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머슴은 그 후로도 백두산 기슭에는 흰 학을 타고 가끔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백두산 산신령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들도 비록 가난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님 잘 공양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측은지심을 베푼다면 언젠가는 이런 신기한 그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에 돌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오래된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 대낮에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신선이요 천재며 그림자가 없는 귀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문학, 지리학, 의학, 음악 풍수 등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불교, 유교, 도교에도 정통하였고 또한 남들은 듣지 못하는 자연의 여러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돌쇠가 젊은 시절에는 북경의 특사로 간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그곳에 도사들이 있는 한절에서 중국의 도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도사가 자신의 도법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헛웃음을 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는 삼신산이 있어서
낮에도 도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머쓱해진 중국의 도사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쇠에게 중국 도사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중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오랑캐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말을 한 번만 들어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으면서 그곳에 온 오랑캐 사신들에게 오랑캐 말로 주역을 가르치기도 하고 각국에서 온 사신이 물으면 그 나라의 말로 척척 대답을 하였으니 중국 사람들은 돌쇠를 천인이라고 칭송하자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당신들의 나에게 묻는 모든 것 말이요. 그런데 돌쇠가 한 번은 돌쇠의 숙모를 뵈러 갔을 때 숙모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상도에서 수확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인을 보냈는데 아직도 돌아오질 않는구나. 이거야 혹시라도 도둑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걱정이 너무 되는구나. 그러자 돌쇠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숙모는 내가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냐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에 돌쇠는 먼 남쪽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축지법을 써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하인에게 갔다 온 돌쇠가 숙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경상남도 문경세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양반에게 매를 맞고 있더군요. 맞을 만한 짓은 아니지만 고약한 양반을 만나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니 숙모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숙모가 몹시 놀라하면서도 하인이 왜 얻어맞고 있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상구별이 확실한 고약한 양반이 산꼭대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숙모님 때 카인이 말해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양반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어찌 상놈이 양반이 밥을 먹고 있는데 먼지를 내며 지나간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있지요. 그러자 숙모는 그런 돌쇠의 말을 믿을 수도 없어서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돌쇠의 진지한 표정으로 봐서는 농담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나중에 꼭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숙모는 돌쇠가 돌아간 후에 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하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숙모는 문경세제를 넘은 날이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쇠가 말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놀란 숙모는 하인에게 그곳에서 혹시 양반을 만나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며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놀랍게도 돌쇠가 말했던 것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돌쇠가 머물고 있는 곳에 그와 절친한 스님이 문 안차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하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스님에게는 곧 술이 올 것이니 한잔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기다리다가 벼랑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무래도 오늘은 술을 마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영문을 몰라 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아까 분명히 하인에게 술을 받아오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가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이, 그것이 말이죠. 이던벙대는 하인이 오던 중에 일이 잘못되었군요. 내 그러게 매사 조심하라 했거든 실수를 했군요. 뭐라고요? 하인이 벌써 왔습니까? 방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술 받는 곳이 여기서 거리가 꽤 될 텐데요. 스님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자 돌쇠는 그저 허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난 후 하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돌쇠 앞에 넋죽 엎드려서 빌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술을 받아서 오던 중에 술병을 깨뜨렸습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어쩝니까? 하인의 말을 들은 스님은 너무나 감탄하였습니다. 과연 당신의 예지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참으로 신기합니다. 네, 오늘은 술보다 더 좋은 구경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미리 하인이 넘어져서 술병을 깨뜨릴 것을 예견하고 스님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돌쇠는 조선 중기 유명한 문신이자 정치인인 윤두수와도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두수가 신통력이 있는 친구 돌쇠에게 와서 자신의 팔자를 한번 점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돌쇠는 윤두수의 팔자를 점쳐보았는데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자네는 수명이 40살밖에 못 살 단명할 팔자구만. 뭐라고 안 된다네. 아이 그럼 얼마 안 남은 것 아닌가? 혹시 수명을 늘리는 비법은 없는 건가 좀 알려주게. 자네는 신통한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나는 아직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많단 말일세. 40에 죽기에는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자네는 반드시 내 명을 늘릴 수 있는 방도를 알 것이야. 그러자 돌쇠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다만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은 바로 자네가 직접 천상에서 온 신선을 만나서 자네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비는 것이지. 아니 그게 정말인가 알겠네. 알겠어. 내가 가서 빌 테니까. 신선을 어찌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게. 내 반드시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돌쇠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준다면 나는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인데 허나 이 친구의 능력은 나라에 꼭 필요하니 어쩔 수 없구나. 이 나라를 위한 일인데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야. 돌쇠는 윤두수에게 신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곧 보름달이 될 것이야. 그러면 여기 뒷산의 폭포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100번 절을 하며 신선을 만나게 해달라 빌게나. 빌 때는 온 마음으로 정성껏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하네. 간절함이 없으면 신선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야. 그런 폭포에서 신선께서 나타나실 것이야. 그때 명을 늘릴 수 있도록 신선께 빌도록 하게. 그리하면 자네의 명을 늘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야. 정말인가 알겠네. 그리하겠네. 고맙구만. 내 진심으로 100번을 빌고 신선을 만나면 어떻게든 사정을 해보겠네. 친구 윤두수는 말대로 보름달이 뜬밤에 뒷산에 올라서 그곳의 폭포 앞 큰 바위에서 열심히 절을 하며 신선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번째 절을 하자 갑자기 폭포의 물이 하늘로 높이 치솟으면서 흰 도복을 입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신선을 본 윤두수는 말했습니다. 신선님 부디 저희 짧은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마흔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수명을 늘려주신다면 백성들에게 반드시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이미 천한 놈의 청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냐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나를 만나는 방법은 1000개의 비밀이거늘 어찌 이것을 누설했단 말인가. 이 방법을 알려준 돌쇠놈의 수명을 줄여서 너의 수명으로 바꿔 연장할 것이다. 돌쇠의 놈이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그리한 것이지. 그러자 윤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늘리기 위해 친구의 명줄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만의 수명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에게 다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선님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명을 늘리는데 정신이 나가서 부득이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선은 아무 말 없이 폭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윤두수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왔고 이 사실을 돌쇠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손을 내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보니 나보다는 자네가 더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 나같이 앞날을 보고 도술 이런 것을 부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안 되네. 세상을 혹하게 만들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분명 큰 재앙이 생길 것이야. 돌쇠는 이것도 자신의 운명이라며 그저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윤두수는 장수하였고 돌쇠는 단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신통력 특히 앞일을 마치는 능력이 타고났던 능력자 돌쇠는 실존하였던 정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후에 북창선생이라 불리며 아직도 그 의묘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성이 김씨라는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재산도 많고 인심도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섭섭하게 지내다가 늙음하게 아들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늙음하게 본 자식인데다 아들이어서 김신혜는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칠복이 두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집살림이 부유해서 남편이 살았을 때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남편이 죽으니 칠복이 어머니가 다니며 그 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생전에 그 집에 돈 500냥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돈은 빌려준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정씨네는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러 정씨네 집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씨네는 두 부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씨 아내가 득병하여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네 돈 500냥을 쓰게 된 것도 그때 정씨의 아내가 병들었기 때문이며 정씨 아내 장례 때문에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갚을 길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만 오다 보니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신애가 돈 500냥을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은 칠복이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돈 받으러 다님은 돈을 받자는 것보다 그 집에 옷같이 생긴 딸이 욕심나서였습니다. 이때 정씨는 돈은 없었으나 글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 서울에 가서 글을 더 배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서울에 갈 생각은 불붙듯하고 빚진 돈은 갚을 길이 없는지라 생각하며 빚 대신 딸을 칠복이네 집에 맡기면 딸도 고생이 따로 없을 것이요. 자기도 뜻대로 서울에 가서 글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서 딸을 데리고 칠복이네 집으로 찾아가려 하였습니다. 정씨는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딸을 보고 말했습니다. 꽃분아, 너는 어려서 어미를 잃고 아무 일도 모르는 아비 슬하에서 고생하니 얼마나 가련하냐. 너 아버지를 따라 칠복이네 집으로 가자. 꽃분이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를 따라 칠복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씨가 고운 딸을 데리고 칠복이네 집으로 찾아가니 칠복이 어머니는 아주 반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꽃분이에게는 엿을 주고 정씨에게는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정씨는 칠복이 어머니가 권하는 술을 2잔 받아 마시고는 자신의 심정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네 돈 500냥을 빌려 쓴 지도 5년이 되었는데 갚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정을 구하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 제 딸을 이 집에 맡기고 저도 서울에 가서 돈이나 벌려 합니다. 제 딸이 어리기는 하나 크게 허물은 없으니 받아주십시오. 정씨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니 칠복이 어머니는 원래 그런 생각이 있던 차라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한 딸을 우리 집에 준다면 그 애는 내 집사람이니 조금도 걱정 마세요. 그러니 서울 가서 돈 벌 생각은 마시고 글이나 읽어 꼭 성사하세요. 내 지난 500냥도 더 묻지 않고 돈 500냥을 더 줄 터이니 어서 떠날 준비를 하세요. 내가 전에는 돈보다 그 딸을 더 욕심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딸이면 어떻고 내 며느리면 어떠합니까? 내 친자식처럼 기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란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꽃분아, 너 이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삼고 잘 있거라. 나는 서울로 간다. 정씨는 모진 마음을 먹고 돈 500냥을 받아들며 칠복이네 집을 나섰습니다. 꽃분이는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울었지만 정씨는 울면서 그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꽃분이는 며칠간 서먹서먹해하더니 금세 정을 붙이고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후 세월은 나는 화살과도 같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다 크니 칠복이 어머니는 혼례를 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을 주고 받은 애들이라 잔치를 하자 원앙새처럼 의족해 지내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아들 칠복이가 우연히 득병하였는데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는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가 남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끔찍해서 서로 서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생각해주면서 살아갔습니다. 두 과부가 살아가자니 차차 살림도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과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박 의원이 있었는데 박 의원은 10년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 돈 갚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살림도 줄고 괘씸한 생각도 나서 박 의원네 집으로 돈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녀를 죽여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돈은 오늘로 갚아드리겠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받겠으면 나를 따라갑시다. 박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니 칠복이 어머니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갑자기 칼을 빼들고 그녀의 멱살을 틀어 잡았습니다. 자, 돈을 줄 테니 받아라. 박 의원은 날이 새파랗게 선 칼을 빼들고 당장 목에 박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사람 살려달라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마침 다리를 건너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리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미처 손을 쓰지 못한 박 의원은 정신없이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간이었는데 고을원님의 수하에서 일하는 옷이 부자였습니다. 이들 부자는 정신 잃고 쓰러진 그녀를 가까스로 살려놓고는 대체 어인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옷이 아들이 물으니 그제서야 칠복이 어머니는 박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옷이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집에는 젊은 사람도 없어서 어찌 늙으신 분이 이런 무서운 일까지 당하십니까? 집에 돈 받으러 다닐 사람이 있으면 이 늙은 것이 나섰겠습니까? 집에 노인도 세상 뜨고 제 아들도 죽어 집에는 나와 젊은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꼬물만치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부자가 들어보니 두 과부가 살지 않겠습니까? 마침 이들 부자도 고을관 소속이기는 하지만 둘 다 호래비 신세라 옷이 아들이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어르신도 이미 죽어 황천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부부를,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부부를 맺고 살도록 합시다. 하지만 칠복이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무릎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부자는 듣지도 않고 그녀를 끌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꽃분이는 시어머니를 보내놓고 날이 어둡도록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 근심이 되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앞에서 억지로 걸음을 옮기고 뒤에 웬 낯선 남정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옷이 부자를 사랑방에 들어가게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꽃분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인 꽃분이를 보고 박 의원이 자기를 다리 밑에 끌고 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살려줬는데 살려주고는 저들 부자가 너와 나와 부부간을 맺자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이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이나 돈을 내라면 몰라도 사람 살리고 그 사람과 살겠다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더러 우리 사랑해서 살겠으면 살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들과 부부는 맺지 못합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옷이 부자를 보고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물건을 내라면 물건은 낼 수 있으나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딱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물러가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두 여인을 차지할 생각만 하였습니다. 옷이 아들은 칠복이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꽃분이와 강제로라도 부부간을 맺어 살자고 들었습니다. 옷이 아들은 악한 마음을 먹고 칠복이 어머니를 죽이려 비상을 사러 박 의원네 집으로 갔습니다. 박 의원은 비상은 독약이라며 팔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옷이 아들은 박 의원을 보고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비상을 팔지 않으면 그때 다리 밑에서 그녀를 죽이려 한 사실을 관가에 고할 테니
잔말 말고 어서 비상을 내놓아라. 박의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는 수 없이 오씨 아들에게 비상을 팔았습니다. 오씨 아들이 비상을 사가지고 오니 칠복이 어머니는 감기에 걸려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자는 다 더러운 마음을 먹었는지라 서로 제 생각을 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씨 아들은 꽃분이가 끓여온 죽에 몰래 비상을 풀어넣고 어머니 하며 죽물을 마시라 하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이때 칠복이 어머니는 배가 아프다고 배를 안고 돌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 그녀는 나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씨는 칠복이 어머니를 보고 죽물이라도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생각도 없는지라 오씨를 보고 어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서로 한참 권하다가 오씨가 배고파서 결국 죽물 한 사발 다 마셨습니다. 그러자 오씨는 배를 끌어안고 구르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오씨 아들이 이제는 칠복이 어머니가 죽고 자기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들어와 보니 죽으라는 그녀는 죽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을 잡으려다 자기 아버지를 잡고 말았습니다. 오씨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이지만 모르는 채 하고는 날뛰며 남을 잡자고 들었습니다. 어느 놈이 내 아버지한테 독약을 먹여 죽였는지 바른 대로 말해라.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씨 아들은 칠복이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독약을 먹여 죽였다고 관가에 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애매한 살인죄를 지고 관가에 잡혀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살인죄를 인정받자고 날마다 그녀에게 갖은 악행을 다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어서 죽기를 맹세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그녀가 악행을 며칠 더 받지 못하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때 꽃분이는 시어머니를 생각하여 관가에 찾아가 오씨에게 독약을 먹여 죽인 것은 자기니 시어머니를 내놓고 자기를 죽이라 하였습니다. 관가에서는 꽃분이 말을 듣고는 칠복이 어머니를 풀어주고 꽃분이를 진짜 살인범으로 가두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아무날 살인한 꽃분이를 죽인다고 공고를 붙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들어보니 꽃분이가 오씨를 죽일 이유가 없고 행실 고운 그녀가 살인할 리 만무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살인은 제가 했다고 자진해 나선 것이라 할 말이 없어 묵묵히 형장에 나왔습니다. 관가에서는 꽃분이를 죽이기 전에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지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시어머니, 올 때 갈 데 없게 되었으니 관가에서 우리 시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이 상황에서도 꽃분이는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니 회자수가 칼을 빼들고 꽃분이를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결국 꽃분이는 억울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때 서울 올라간 꽃분이 아버지, 즉 정씨는 생각과 같이 글 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에게서 마패를 받아 암행어사가 되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는 고향 생각도 나고 딸도 보고 싶어서 고향 시골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먼저 거처를 정하고 민심을 살피리라 생각하고 첫날 밤 자리에 누워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딸이 찾아와 구슬피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딸은 3년 전에 원통하게 죽었으니 딸을 보지는 못해도 이 딸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3년 전에 저를 죽인 관서가 동원에 보존되었으니 찾아보시고 흉수를 잡아 없애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정씨는 깜짝 놀라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민가에 돌아다니며 민심도 살피고 칠복이 어머니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그날 충격으로 정씨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돌아다니다 또 잠자리에 누우니 비몽사몽간에 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옷이 아들이라는 녀석을 잡아서 족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정씨는 햇빛 같은 마패를 번쩍이며 어사출도를 부르고 당장 그 옷이 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무서운 소리에 산천초목이 다 벌벌 떠는데 옷이 아들놈이 잡혀왔습니다. 너 이놈, 내 죄를 내가 알 것이니 바른 대로 고하라. 소인은 죄진 일이 없사온데 현명한 어사님께서는 어이하여 무죄한 저를 잡아서 문초하십니까? 내가 무고한 사람을 잡아 문초하면
하늘이 내게 천벌을 내리리라. 너 3년 전에 칠복인의 며느리를 애매하게 죽게 한 죄를 모르겠느냐? 오씨 아들은 벌벌 떨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는 바로 며느리인데 자기한테는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공중에서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너희 비사는 어디서 사왔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소리치는데 더는 속일 수 없어 오씨 아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며 자기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시 즉 어사는 분이 상투미까지 뻗치며 박 의원을 당장 잡아오라고 불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은 죄가 있는지라 모든 사실을 일일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늘이 용서 못할 죄를 지었으니 내 너희들을 처단치 않아도 하늘이 너희들에게 천벌을 내리리라. 정씨의 말이 끝나자 청청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박 의원과 오씨 아들은 날벼락을 맞아 한줌 재가 되었습니다. 정씨는 그 길로 아프신 칠복이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 나라에 이 사실을 고하고 칠복이 어머니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꽃분이의 효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며 점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그 후로 꽃분이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는 괴팍하고 게으른 욕심 많은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골목에 구멍을 파놓거나 수확해 놓은 벼에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은 욕심쟁이 노총각이 다시 아기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기가 되면 다시 잘 가르쳐서 기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욕심쟁이 노총각은 하루를 멀다 하고 착한 부부의 장독을 깨놓는 바람에 착한 부부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착한 부부가 꼬부라진 허리를 숙여가며 땔감을 마련해 놓으며 욕심쟁이 노총각이 몰래 와선 좋은 것만 가져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욕심쟁이 노총각이 땔감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른 아침부터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간 착한 영감이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질 않자 착한 부인은 영감을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찜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영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착한 부인은 어찌나 반가운지 후닥닥 뛰어가 얼싸안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얼마나 걱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소. 왜 이렇게 늦으셨어? 하고 영감님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촛불 아래서 영감님의 얼굴을 본 착한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님의 얼굴엔 주름살 하나 보이지 않고 수염도 없어지고 하얗게 새었던 머리도 까매져 아주 점디절은 서방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 아주 점디절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면서 착한 영감의 얼굴을 만지고 보고 또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목소리까지 아주 젊은 소리로 글쎄, 나도 이상하오. 영감님은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산속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노라니 어디에서 왔는지 처음 보는 구간조가 후루루 날아와서 머리 위에 나무에 앉아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아주 고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영감님은 그만 그 새 소리에 정신이 쏠려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간조는 노래를 뚝 그치곤 후루루 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도 섭섭하여서 한참이나 그대로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 그 새 소리가 다시 나길래 쫓아갔습니다. 그 새가 영감님을 보았는지 또 도망을 가자 영감님은 쫓아갔습니다. 또 후루루 하고 더 깊이 날아가자 그냥 따라서 자꾸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니까 생전 처음 와본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니 그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 나무 밑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고 벼랑간 어찌 목이 마른지 그냥 그 샘물을 손바닥으로 떠마셨습니다. 얼마나 그 물맛이 시원한지 좋은 약주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그만 구간조는 다 잊어버리고 5번이나 그 샘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면서 술 먹은 사람같이 쥐에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도 모르고 깨어나자마자 돌아오는 길이라오.
아이고, 그럼 그 샘물이 필시 젊어지는 신령한 샘물인가 보구려. 하면서 착한 부인도 기뻐하였으나 기쁨도 잠시. 착한 부인의 얼굴엔 금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감이 너무 젊어지고 착한 부인은 그대로 있으니 말입니다. 착한 부부는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산속으로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착한 영감은 부인에게 샘물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부인도 젊은 새색시가 되어 젊은 서방님과 재미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욕심쟁이 노총각은 그것을 보고 젊어진 부부에게 그 샘물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하였습니다. 마음 착한 부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욕심쟁이 노총각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샘물에 도착하였습니다. 욕심쟁이 노총각이 젊어져 돌아오려니 하고 착한 부부는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샘물로 찾아갔습니다. 착한 부부가 샘물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뛰어가 보니 옷은 분명히 욕심쟁이 늙은이가 입었던 옷인데 그 옷 속에서 갓난아이가 으앙으앙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쟁이 노총각이 샘물을 마실 때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아주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착한 부부는 웃으면서 우리 집에 아이가 없어 쓸쓸했는데 우리가 기릅시다. 하고 갓난아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로 잘 키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강가 마을에 한 낚시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강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붕어도 낚고 잉어도 낚고 메기도 낚고 그래서 그걸 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고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자리를 옮기다 보니 커다란 동굴 있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동굴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서 낚시를 탁 들이우니까 물속에서 웬 파란 옷 입은 아이가 쑥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강을 지키는 용왕님인데 손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란 옷 입은 아이가 용왕 아들인 모양입니다. 용왕 아들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고분고분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동굴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동굴 안에 썩 들어서자마자 몸이 밑으로 쑥 빠지는 것입니다. 쑥 빠져서 한참 내려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용왕의 아들 등에 엎여서 강물 속으로 하염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니깐 으리으리한 용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낚시꾼은 용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고 용왕이 이 사람을 보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자네가 날마다 우리 백성들을 잡아가서 우리나라가 곧 망하게 됐네. 그래서 낚시꾼은 용왕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제 더는 고기 안 잡고 농사나 지어 먹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마음이 풀어졌는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맛난 음식 많이 차려서 잘 대접을 해주기에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고 놀다 보니 사흘이 지났고 사흘이 지나서 용왕님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용궁에 들어갈 때처럼 용왕 아들 등에 엎여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낚시꾼은 물 밖으로 나와서 집에 가보니 그새 식구들이 자기 장사를 치르고 3년상까지 마친 것입니다. 그게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는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고 장사를 치렀는데 용궁에서 사흘이, 바깥 세상에서는 4년이어서 그새 4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상까지 마친 거였습니다. 죽어서 3년상까지 지낸 사람이 불쑥 나타나니까 식구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죽었다가 산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인지 참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100살하고도 99살을 더 살았다고 전라도 고창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